책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제 개인적으로는 모든 토익 교재들 다 좋긴 한데 아무래도 토익 주관사인 ETS가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괜찮았었어요. 그러니까 ETS가 있고 뭐 YBM이 있고 유명하죠. 유명한 해커스 이렇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ETS가 제일 괜찮았어요. 뭔가 이제 ETS에서 토익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성우가 똑같아요. 성우도 똑같고 그냥 느낌이 제일 가장 토익의 유형과 좀 유사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처음에 썼던 책들은 이미 다 나눔을 하고 주변 지인들한테 줘서 지금 없기는 한데, 처음에 샀던 책들은 사실 토익을 한 번도 봐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아무거나 사서 한 책이었었기 때문에 그거를 딱히 샀던 이유들은 없고요. 그 첫 번째 사진으로 나왔었던 그 두 가지의 책들이 그때만 해도 토익이 처음에 리스닝 나오기 전에 그 안내가 나와요. 이 답지나 문제지에다가 아무것도 쓰지 말아라. 뭐 그렇게 되면 뭐 무효 처리가 된다. 그래서 저는 그거 진짜인 줄 알고 집에서 연습을 할 때도 눈으로만 풀고 정말 이렇게 책이나 답지에다가 하나도 표시를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집이 그냥 완전 새 거였어요. 정말 새 문제집이었어서 그걸 팔까 하다가 그냥 좋은 마음으로 주변에 토익 필요한 친구들한테 그냥 만점의 기운을 담아서 제가 그냥 줬어요, 선물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산 게 이거였는데, 그때는 토익을 조금 이제 봐보니까 이제 내 수준에 맞는 어떤 문제들을 좀 더 풀어서, 그러니까 난이도보다도 문제 유형을 내가 많이 다뤄봐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900점 중후반 정도 되면은 일반 난이도로는 안 되고 그래도 좀 난이도가 있는 걸 해봐야 되는구나 해서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이 실전 토익이 좀 어렵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실전 토익 1을 해서 얘는 이제 다 풀었어요. 얘는 이제 다 풀었는데 괜찮았어요. 이거 좋았고, 그 다음에 이걸 다 풀고 나서 제가 가장 고전하고 힘들었던 부분들이 이제 리스닝 부분이었는데, 제가 멀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들으면 자꾸 잊어버려요. 들으면 자꾸 잊어버리고, 특히 이제 파2 같은 경우가 전 제일 어려웠는데, 이제 파2 같은 경우에는 다 기억을 해야 하잖아요. 선지가 써있지도 않고 내 머리에 다 그 답변을 다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악명 높다고 하는 해커스 토익 실전 천재? 여기서 제일 어려운 걸로 한번 해보자. 이거 정말 어려운 걸로 하고 나면
실전에서 토익 시험에서 리스닝이 조금 더 예전보다는 그래도 좀 쉽게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했었고, 이거는 정말 네, 난이도가 꽤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난이도는 좀 뭐랄까 발음을 되게 이상하게 꼬아가지고 어렵게 만들거나 좀 어거지스러운 특히 파트 4 같은 경우에는 좀 이거는 좀 오반데? 이건 좀 어거지인데? 싶은 막 그런 것들도 있고 좀 그랬었는데 뭐 그런 것들조차도 사실 어떻게 보면 공부에 도움이 되죠.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내가 대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니까. 그래서 얘를 하고 나서는 이제 리스닝에 도움이 됐어요. 네. 그러고 이제 이거는 이거 정확히 어느 단계에서 샀는지 기억 안 나는데 실전 토익 1을 마치고 나서 샀기는 했는데, 제가 리딩에서 파트 7이 연습이 좀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덜 됐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것만 따로 공략집을 샀는데, ETS 걸로 샀는데 얘는 다 안 풀었어요. 다 안 풀었고, 왜 다 안 풀었는지 모르겠는데 얘는 다 안 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게 이제 요거 실전 토익 2. 그때 실전 토익 1이 저는 되게 좋았어가지고 이제 2로 이제 넘어갔어요. 근데 얘는 이게 보시면 한 반도 못 풀었나? 이거 풀다가 만점 2번 나와가지고 이제 이제 토익 빠이빠이 하고 이제 그만하게 돼서 이제 풀다가 지금 망한 건데, 만약 이제 2년 지나서 제 토익 유효기간 지나면 그때 또 이제 풀어야 되겠죠? 토익이 또 필요할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교재는 이렇게 했고, 교재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실전 토익 1하고 이 실전 토익 1하고 2가요. 좀 보통 1에서 2 넘어가면은 레벨 차이가 이렇게 확 느껴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 1에서 2의 난이도의 차이가 좀 컸어요. 그래서 조금 약간 살짝 당황을 했었던. 그리고 이제 LC 같은 경우에,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이 해커스 리스닝 이거하고 실전 토익, 와이든 실전 토익 2에 있는 이 두 개에서 그 왜 호주 이상한 발음 있잖아요. 정말 이상한 발음이 있는데, 그 호주 이상한 발음, 정말 듣기 힘든 그 발음, 그러니까 알아듣기 힘든 발음, 그 발음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좀 난이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발음은 정말 좀 알아듣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좀 어려운 발음을 연습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권해드리고 싶어요. 여기는 YBM 실전 토익 2하고 해커스 토익 3. 이게 1하고 2는 제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여기 3에는 그 발음이 정말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토익의 비법이나 이런 거를 말할 정도의 막 고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미 그런 것들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이미 유튜브나 블로그에 많이 올리셨기 때문에 그분들 거를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냥 뭐 꿀팁이라기보다 제가 나는 이렇게 했다 라고 하는 저의 토익 이야기, 그냥 토익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가볍게 재밌게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먼저 실전하고 똑같이 평소에 연습할 때도
실전하고 똑같이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 제가 시험장에서 세팅했던 그 세팅 그대로 이제 연습 때도 했었는데 저는 좀 약간 새가슴? 긴장을 잘하는 편이라 뭐가 준비가 잘 안 됐다 싶으면 엄청 당황해요. 그래서 연필도 이렇게 세 자루 가져가서 두 자루는 혹시 모르니까 여분으로 옆에다 이렇게 놓고 이제 이렇게 배치도 전략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얘도 얼른 집을 수 있게, 지우개도 얼른 옆에서 집을 수 있게. 그리고 시계도 이제 항상 집에 시계가 있지만 시험장에서처럼 똑같이 아날로그 시계, 손목시계 옆에다 이렇게 놓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시험을 볼 때 이게 다 전략이 좀 필요한 시험이잖아요. 처음에는 몰라서 그냥 파트 1, 2, 3, 4 이렇게 해서 LC, RC 그냥 다 똑같이 순서대로 했었어요. 근데 첫 시험에 제가 경험도 없이 그렇게 하고 나서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라 LC 처음에 요 설명, 요 부분 앞부분 설명 나올 때 굉장히 길잖아요. 나중에는 요령이 생겨서 이제 그 부분에서는 이제 RC의 파트 5 요 부분을 좀 푼다든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너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정말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고 심지어 시험도 여기다가 쓰면 안 되는 줄 알고 다 눈으로만 풀었거든요. 그때 시험장 나오면서 눈이 너무 피곤해서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첫 시험은 심지어 막 졸기까지 하고 중간에 LC 하다가 너무 경험이 없으니까 여기서 조금 더 어떻게 그 첫 시험을 보고 나서는 아 나에게 필요한 거는 전략이구나 해서 이제 여기저기 유튜브나 인강은 듣지 않았는데 유튜브 강의 같은 거 이런 거 들으면서 많이 참고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YBM의 박혜원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 유튜브에서 정말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분한테서 팁이라던가 이런 거 푸는 방법, 요령이라던가 이런 거를 팁을 좀 많이 얻어서 그분 다음에 제가 토익을 또 보게 되더라도 또 그 선생님 그 쌤 유튜브를 참고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인강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분 인강을 구독을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무료도 괜찮았기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풀었었냐면요. 일단 문제 공략법이나 이런 거는 너무나 고수분들이 많이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풀이법이나 이런 거는 가지 않을게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저작권 때문에 사실 살짝 걱정이 되어서 이거는 비매품으로 저 책 샀을 때 주셨던 거긴 한데 좀 저작권이 걱정되는 관계로 문제를 자세하게 보여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것도 저촉이 되는 거라면 좀 댓글로 살짝 알려주시면 제가 재빠르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처음에 LC와 RC가 이렇게 있으면 먼저 답지를 처음에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답지를 처음에 이렇게 받으면 저는 형광펜을 항상 가져가서 이거는 제가 집에서 연습했던 거예요. 집에서 연습할 때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LC는 사실 자기들이 알아서 끊어주기 때문에 저희가 뭐 분배를 하거나 그럴 수 없지만 R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순서를 마음대로 짜집게 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편한 대로. 그래서 파트 1하고 파트 1이 끝나는 곳, 그러니까 파트 5가 끝나는 곳, 그리고 파트 6가 시작되는 곳이겠죠. 거기에 한번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파트 6가 끝나고 파트 7이 시작되는 곳, 그 부분에다가 형광펜을 한 번 더 표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빨리빨리 내가 원하는 스팟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표시를 좀 어느 정도 해놓으면 나중에 마킹을 할 때 마킹 실수를 하는 거를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 파트 7 같은 경우에는 그 마지막에 지문 3개 연계 지문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 항상 5문제씩이 끊기는데 그것까지 다 표시를 했다가 나중에는 굳이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그날 실제처럼 시간을 재고 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총 75분 안에 끝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75분 안에 리딩 같은 경우에는 75분 안에 끝이 나야 되는 거라서 이렇게 시간을 일일이 다 적으면서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토익이 정확히 몇 분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이게 75분 안에 풀어야 했다라는 거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지금 1년, 지금 몇 달, 작년 11월이 마지막에 봤던 때라 기억이 좀 살짝 가물가물해서, 그래서 이렇게 항상 몇 분이 걸렸나까지 적고 이제 이렇게 항상 체크를 하면서 문제를 풀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 시험을 칠 때 처음부터 이렇게 같이 가는 게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요 안내문이 나올 때 정말 길어요. 그 시간이. 그래서 저는 요 안내문이 길게 나올 그쯤에 파트 5로 갔어요. 파트 5 가서 파트 5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짤막짤막 하니까 단타로 얼른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거 나오는 동안에 거의 한 10개에서 15개 사이를 미리 좀 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시작이 되면 이리 와서 이제 풀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연습했던 거를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사실 저는 그러니까 사람의 감각 중에 시각이 가장 단순하면서도 제일 강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 못 알아들을 거를 대비해서 좀 시각화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보통 이렇게 보면 보통 사진 나오고 그냥 사진만 나오고 선지가 없잖아요. 지금 파트 1하고 파트 2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선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딱 보고 뭐 A, B, C, D가 나오면 아닌 것 같아? X 맞는 것 같아? O 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지에다가 표시를 하면서 했어요. 그리고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세모, 조금 애매한 거는 이렇게 세모 쳤다가 아니네 싶으면 다시 X, 애매한 거는 세모,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파트 1하고 파트 2는 그렇게 갔어요. 파트 1, 지금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파트 2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XX, O, 뭐 X 세모 O 이렇게 하다가 여기는 질문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영어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의문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물어보는지를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의문사가 없을 때는 그 맨 앞에 나오는 조동사에 집중을 해서 조동사가 뭐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냐, 뭐 어디 방향을 물어보는 거냐, 이런 건 앞에 나오는 동사만 알아도 얘가 대충 뭘 물어보는 걸 감을 잡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뭐 조동사라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조동사 아니면 뭐 의문사라던가 처음에 뭘로 시작했는가를 이렇게 적었어요. 안 적어도 될 정도로 쉬운 문장이었을 때는 뭔가 간단하면 안 적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좀 중요한 단어들 놓쳤으면 놓친 대로 뭐 못 적은 것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시각화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파트 3나 파트 4 같은 경우 파트 3나 파트 4 같은 경우에는 왜 요 앞에 요게 안내문 나올 때 미리 다 읽어놨어요. 근데 저는 사실 다 읽어도 어차피 다 잊어버려요. 기억력이 좋지 못해서. 그래서 선지를 기억하려고 노력하면서 읽진 않았고요. 주로 이제 문제 위주로 하되 이렇게 보면 문제에서도 제가 풀었던 거를 보면 자, 이렇게 보면은 좀 Y 같은 경우에는 좀 선지가 약간 좀 이해력이 좀 더 필요해요. Y는 좀 오픈 퀘스천이다 보니까. 그래서 Y로 되어 있는 질문은 다 동그라미를 쳤어요. Y에다가. Y는 다 동그라미를 쳤고 다른 의문사는 뭐 굳이 그냥 밑줄 정도로만 치고 Y에다가는 동그라미를 쳐서 이 지문, 이 선지는 내가 좀 신경을 써야 한다. 이거는 좀 신경 써서 읽어야 한다라고 좀 시각적으로 표시를 해줬었고 이렇게 Y에다가만 다 동그라미를 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림에서 뭔가 찾는 부분 있잖아요. 그림에서 뭔가 찾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문이 어디를 찾으라고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다가도 동그라미를 쳤어요. 어디를 찾으라고? 그래서 여기는 어디를 찾으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이렇게 where에다가 동그라미. 그래서 여기도 그림 어딘가를 찾으라고 하면 이렇게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해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리스닝 LC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집중을 시각화시키는 데 좀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기억력이라는 게 사실 금방 날아갈 수도 있고 내가 들었던 게 나중에 이거였나? 뭐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시각화하려고 노력을 했었다 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안내문이 나왔을 때 최대한 많이 읽어놓으려고. 근데 너무 선지를 하나하나 다 이해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거의 문제 위주로만. 머리가 너무 복잡해지면 나중에 오히려 더 헷갈리니까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근데 LC는 사실 솔직히 뭐 왕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눈에 많이 익혀야 되는 거였고, RC 같은 경우에는 저는 파트 5부터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파트 5, 6, 7이 있는데 저는 항상 7부터 들어갔어요.
이유는 뭔가 사람이 심리적으로 저는 특히 그랬거든요. 제가 긴장하면 머리가 좀 하얘지는 그런 게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심리적인 여유가 있을 때 좀 더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파트 7을 먼저,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답지 이 마킹하는 요 칸에도 제가 그래서 그 파트 5, 6, 7을 따로 표시를 해놨었죠. 파트 7을 먼저 가서 이걸 푸는데 처음에는 파트 7 중엔 이렇게 지문이 하나 있는 것과 이제 점점 지문이 늘어나서 지문이 이제 이렇게 지문이 두 개가 있는 것과 나중에는 지문 세 개를 가지고 연계하는 연계 질문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맨 끝에 있는 이 지문 세 개짜리 제일 난이도가 있는 이걸 먼저 풀고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거꾸로 이렇게 가는 걸로 했는데 이게 사실 생각보다 좀 별로였던 게 이게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가야 좀 웜업도 되고 뭔가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처음부터 가는 게 오히려 좀 웜업도 되고 더 효율적이라는 걸 느껴서 나중에는 이제 파트 7 갈 때 그냥 여기 파트 7 처음부터 지문 하나짜리부터 이렇게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문의 유형들이 있을 때 이거는 워낙에 많이 알려진 공략이어서 다 아실 수도 있는데 먼저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제목, 그리고 이 끝에 보내는 사람에 소속되어 있는 곳 이런 거 이름이라던가 날짜라던가 이런 걸 굉장히 신경을 써서 먼저 전체적인 지문을 읽기 전에 그걸 먼저 한번 훑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문제를 먼저 봤는데 문제를 먼저 보는 이유는 지문을 볼 때 리스닝도 그렇고 리딩도 그렇고 내가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타겟을 잡고 들어가면 훨씬 더 잘 읽히고 훨씬 더 잘 들려요. 그래서 문제를 먼저 보는 이유는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얘를 읽어야 되는구나, 뭘 찾아서 가야 되는구나 하는 방향성을 잡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읽기 위해서 문제를 먼저 읽고 들어갔어요. 보통 파트 7 첫 문제는 그렇게 많이 꼬지 않아요. 그래서 딱 봤을 때 누구야? 라고 하면 딱 누구인지 딱 보일 정도의 난이도로 이제 보통 나왔고, 그래서 이런 이메일 글이라든가 편집글 이런 거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런 문자 메시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문자 메시지는 사실 좀 많이 어렵지 않아요. 별로 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쭉 읽으면 돼요. 그냥 쭉 읽다 보면 이 답이 그냥 저절로 나왔었던, 얘는 그렇게 딱히 전략이 필요했던 유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장 정말 싫었던 그 유형이 뭐였냐면 이 신문 기사글. 신문 기사글은 정말 짜증났어요. 정말 저는 읽기도 싫었고. 근데 영어 지문의 특징이 뭐냐면 문단이라는 게 있어요. 문단이 있는데 영어에서는 그 영어 문단을 만들 때 반드시 같은 맥락, 같은 내용, 조금만이라도 내용이 다른 거에 대한 주제가 바뀌거나 맥락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같은 문단 안에 넣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단이 있어서 그나마 조금 찾는 거가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읽을 때 이름, 지명,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 이름이 나오거나 날짜 이런 거 있으면 무조건 밑줄을 쳤던 것 같아요. 그게 문제에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일단 그렇게 뭐에 하나 좀 이름이 나올 때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게 밑줄을 그어놓으면 아무것도 없을 때보다 내가 문제에서 뭔가를 찾을 때 뭔가 밑줄이 있으면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앞뒤로 이렇게 찾아볼 수도 있고 뭔가 기준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정답하고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신문 기사글을 읽을 때는 그렇게 어떤 지명이라던가 이름이라던가 아니면 프로젝트 이름 날짜 그런 것들이 나오면 거기다가 무조건 밑줄을 치면서 이제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3개짜리 지문 연계되는 그 지문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이제 가장 사람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 저는 이거 할 때 문제가 5문제인데 5문제를 다 읽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문을 처음부터 다 읽고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제일 먼저 첫 번째 문제하고 이제 두 번째 문제 정도? 여기 선지 안 읽고 그냥 문제 정도만 읽고,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방향성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읽고 나서 첫 번째 지문을 읽었는데, 보통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거의 첫 번째 지문에서 많이 나와요. 대부분. 안 그럴 수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첫 번째 지문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이 되어 가는 거예요.
왜냐면 다 연관이 있는 지문들이다 보니까 아,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데 지금 이 둘의 관계는 뭐구나, 아, 이게 어떤 고객과 회사와의 관계이구나, 아니면 상사와 부하와의 관계이구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뭘 주문하는 거구나, 아니면 부탁을 하는 거구나, 아니면 내가 뭔가 제안을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방향이 첫 번째 지문을 읽으면 아, 얘네가 지금 뭘 하는 거네 라는 게 가닥이 잡혀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를 이제 요거를 하면서 풀다가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지문을 이제 할 때도 보통 이제 얘도 이제 다 읽는 게 아니라 이제 문제를 먼저 읽고 여기서 뭘 찾아야 할지를 이제 앞에서 이미 방향이 잡혔기 때문에 대충 좀 감이 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건데 뭐에 대한 거다라고.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이제 찾는데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거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의 지문이 나올 때는 그냥 세 개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그냥 첫 번째, 두 번째는 첫 번째 지문, 뭐 두 번째, 세 번째 뭐 문제는 두 번째 지문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같이 묶어놓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찾아라라고 할 때는 반드시 얘와 관련된 게 앞에 있었는지를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답이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세 번째 지문에서 찾아보고 조금 골고루 한 지문 안에서만 그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조금 다른 지문도 눈을 돌려서 같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리딩을 할 때 또 중요한 게 시간이 걸리니까 사실 정말 평상시에 소설책 읽듯이 그냥 하나하나 세월나 내워라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제 막 훑어본다고 해서 대충 훑어보면 정말 안 되는 게, 예전에 제가 그때 작년에 편입 준비하기 전에 편입을 실패했을 거를 대비해서 대졸자 전형도 면접을 보러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면접을 대졸자 전형 수시 그 면접을 준비한다고 하다가 토익을 이제 잠깐 손을 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면접 끝나고 다시 토익을 봤는데 점수가 처참하게 나온 거예요. 완전히 점점 올라가야 되는데 쑥 내려간 거죠. 그래서 그때 너무 당황을 한 나머지 그 다음 시험을 봤을 땐 내가 반드시 점수를 올려야 한다라는 조바심에 이 리딩을 너무 급하게 읽은 거예요. 좀 자만한 것도 있었죠. 아, 리딩 뭐 하면서 했는데, 지금 제가 보통 토익 시험을 보고 나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문제만큼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채식 요리를 하나를 고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요리 이름이 제가 아는 요리도 있지만 모르는 요리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 요리가 무슨 요리인 줄 알고 이 사람들이 이걸 다 알 수도 없을 텐데 뭐 이런 문제를 냈지 하고 그냥 파스타를 찍었나 그랬어요. 답을 모르겠어서 그래 파스타니까 채식이겠지 하고 찍었는데 답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지문에 써 있었어요. 채식 별표, 약간 이렇게 뭐 별표 해놓고 조그맣게 채식 요리는 뭐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제가 안 읽고 넘어간 거였던 거죠. 너무 대충 읽은 거예요. 빨리만 하려고. 그래서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심기일전을 하고, 아, 이렇게 나쁜 버릇은 절대 하면 안 된다 해서 제대로 했고, 그 다음에 시험을 봤을 때 만점이 나왔나, 그 다음 시험에서 만점이 나왔나, 근데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11월 달에 시험이 3번이 있었었는데 이제 3번을 다 봤는데 첫 번째 시험이 처참하게 깨졌고, 그 두 시험, 나머지 2개의 시험 본 거에서 이제 만점이 다 나왔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의 토익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